자, 6번 이제 기타로 갑니다. 이제 기타의 경우는 이제 복귀 하나씩. 첫째, 이제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시설 대여 이용자에게 대역에서 임차해서 수입했다. 일단 결국 수입이라는 용어가 이제 요 단어가 키워드죠. 그래서 결국 누가 됩니까? 수입하는 자가 되죠. 자, 두 번째 이제 상속이 됐대요. 상속이 되면 옆에 보니까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만큼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부여가 돼요. 다만 이 상속을 이제 2명 이상, 뭐 형제가 2명 이상이었다면 연대 납세 의무도 존재해요. 그럼 연대 납세 의무라는 게 또 뭐냐면, 자, 두 형제가 상속을 받았어요. 받게 되면 이 형이 세금을 안 내면 동생이 다 물어줘야 되고, 동생이 안 내면 형이 다 물어줘야 되는 이런 형태를 보고 저희가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옆에 누가 내요? 그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돼요. 조합원이. 자, 그다음에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라서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 그 대여 시설용자 명의로 등록했다면 역시 누가 돼요? 대여한다고 하니까 누굽니까? 그 대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다음에 그다음 칸은 기계장비 차량을 기계장비 대여업체, 운수업체 명의로 등기된 경우, 등록된 경우는 이때 옆에 누가 돼요? 해당 대금을 지급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이제 수입했다면 누가 돼요? 수입한 자. 상속받으면 누가 됩니까? 상속인이. 자, 재건축하면 누가 됩니까? 조합원이. 그다음에 대여업자가 되면 누가? 대여업자가 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의 납세의무자가 존재합니다. 자, 이제 7번째인데 요건 좀 조심해야 돼요. 자,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인데 요건 조심해야 돼요. 예, 보통 뭐냐면 이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누군지 알죠? 부부,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인데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이제 부동산이 매매가 되면 세법상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을 해요. 즉, 야 무슨 부부간 매매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부부간 다 뭐로 봅니까? 증여된 것으로 추정을 해요. 증여. 그래서 전부 다 증여로 봅니다. 근데 비록 증여로 봤지만 이게 명확하게 입증된다고 하면 이때는 합법적으로 매매된 거로 인정을 해주게 돼요. 매매된 거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밑에 도표 보니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유상 취득된 걸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그럼 첫째 뭐가 있냐? 첫째는 파산 선고. 파산 때문에 부동산이 매매가 된 거예요. 파산 때문에. 두 번째 뭐 공매나 경매죠. 공매나 경매. 공매나 경매 처분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매매했다. 자, 세 번째는요. 등기요하는 자산 간의 교환입니다. 등기, 자산 간의 교환. 즉 남편의 토지와 부인의 건물을 맞바꾸면 얘도 유상취득으로 봐요. 또 네 번째, 자, 대가가 입증되었다. 대가가 입증되었다. 이렇게 넷 중에 한 가지가 되면 저희가 유상취득, 매매된 것도 인정을 합니다. 보니까 첫째, 공매나 경매가 됐대요. 둘째, 파산 선고되었대요. 셋째, 등기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교환합니다. 넷째,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입증되었다 해서 밑에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는 항상 유상 취득된 걸로 보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이 잘 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8번입니다. 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 증여의 경우는 그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또 뭐냐면 얘도 제목을 붙이면 이거예요. 얘는 부담보 증여입니다. 부담보 증여. 이때 결국 이제 부담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상 취득이 되는 거고 증여는 무상 취득이에요. 무상 취득. 자, 그럼 대체 부담보 증여가 뭐 하는 거냐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자, 갑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을시가 있어요. 그다음에 갑시가 현재 KB은행에 대출금이 있어요. 대출금이 한 3억 정도 돼요. 3억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갑이 대출받은 게 꽤 됐어요. 근데 대출금 만기가 오늘까지 대출금을 갚아야 돼요. 근데 돈이 없네요. 그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갚으면 갑은 난리 나겠죠, 이제. 그죠?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요. 근데 갑이 다행히도 땅이 있어서 땅. 이 땅이 한 5억짜리 땅이에요. 그럼 5억짜리 땅을 지금 팔아서 은행비 갚으면 돼요. 근데 지금 땅을 당장 팔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겠죠, 그죠? 아무리 이게 뭐 부동산이라고 해도 싸다고 해도
이 당일 매매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평소에 친분이 있는 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야 을아, 내가 이 5억짜리 땅을 너한테 그냥 줄게. 그냥 줄게. 이 그냥 주는 걸 보고 쟤는 증여했다고 해요. 증여했다고. 얼마짜리 땅인데요? 5억짜리 땅을 증여한대요. 그럼 이 을을 야, 이게 웬 떡입니까? 공짜로 준대요. 와싸 신나죠. 그럼 이제 준 값을 뭐라 합니까? 증여자. 받는 을을 뭐라 합니까? 수증자라고 불러요. 수증자. 그래서 일단 증여를 받기로 했어요. 대신 이제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합니다. 대신 너에게 부탁이 있다. 그게 뭐냐? 얘기해봐라. 했더니 은행에 내가 3억의 대출금이 있는데 그 땅을 네가 갖고 3억을 은행에 대신 갚아주라 이거예요. 근데 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다. 그럼 내가 3억을 갚아주겠다. 왜 5억짜리 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5억짜리 땅을 받고 을이 은행에 3억의 빚을 갚아준다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 얘가 증여받은 건 5억 원이었지만 결국은 얼마? 나중에 은행에 3억을 갚아야 돼요. 그죠? 그럼 3억만큼은 돈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억만큼은 유상 취득으로 오는 거고 그럼 실제 순수하게 증여는 얼마? 5억에서 3억 뺀 2억. 얘만 순수하게 증여된 거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된 채무액은 유상 취득, 나머지 건 무상 취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9번입니다.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된 후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을 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된 부분은 지분이 감수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거로 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상속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사망해서 저하고 저희 형하고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형제간에 그래서 아무리 우애가 좋아도 형제간에 상속을 받으면 보통 분쟁이 생겨요. 어떻게? 서로 더 갖겠다고. 그래서 저희 형제는 피 터지게 싸워서 5대5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는 보지 말자. 그죠? 왜? 또 5대5에서 안 보겠죠. 그죠? 보지 말자 했어요. 그래서 세금 다 내고 등기 다 끝낸 겁니다. 끝내놓고 한참 뒤에 동생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형한테 잘못한 것 같아요. 전에 형 때문에 학교도 대학도 다니고 다 했는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형하고 의를 끊어가면서 재산을 분배했다? 이거 너무 좀 가혹하다. 나중에 제 형을 만나요. 만나서 형 지난번에 상속받은 거 미안해. 내가 다시 형한테 떼줄게. 20%만큼. 그래서 처음에 5대5였는데 나중에 훗날 추가로 20%를 더 떼주게 되면 떼준 만큼은 증여로 봐서 형은 증여세를 또 내야 됩니다. 얘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기업번 신고 기간 내 재분할됐다. 즉 등기하기 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관계없다 이거죠. 두 번째 상속 회복 청구의 소입니다. 이건 뭐냐면 5대5를 했어요. 했는데 저 형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어떤 소송? 5대5는 이거 불합리하다. 왜? 내가 부모님도 모시고 있었는데 이건 불합리하다. 판사가 그래서 그랬어요. 어떻게? 야 그래 이건 5대5는 말도 안 돼. 왜? 너희 형은 부모님 모시잖아. 6대4. 이렇게 판결 나서 제가 10%만큼 떼주면 이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자, 세 번째 민법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해서 공동상속인의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협의 분할을 해서 재분할을 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증여로 보지 않게 돼요. 자, 10번.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 이거 동그라미 치게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수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 그래서 쉽게 정원자 동그라미 치게 정원으로 변경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토지의 지목이 대에서 정원으로 바뀐 겁니다. 이걸 보고 제가 지목 변경이라고 불러요. 지목 변경. 그럼 또 농지에서 대지로 바뀐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지목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변경되면 그 변경된 만큼 과세예요. 다만 어느 만큼 과세냐? 가액이 증가된 만큼. 그럼 쉽게 농지였을 때 토지 금액하고 농지가 대지로 지목이 바뀌었을 때 대지일 때 토지 금액이 똑같지 않겠죠, 그죠? 농지가 더 쌀 테니까. 그러면 가액 증가분이 발생하면 그 증가된 만큼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11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납세 의무에 관련된 얘기를 쭉 해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2번입니다. 비과세로 갈게요. 비과세. 이 비과세인데 이 비과세가 뭐냐면 비과세는 정부가 세금 걷는 걸 포기한다.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겠다 이거예요. 자, 다만 주의할 게 비과세하고 비슷한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면제. 면제인데 면제도 정부가 세금 걷는 걸 포기한다. 똑같이 세금 걷지 않는 게 비과세고 면제라고 불러요. 단 차이점은 비과세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요. 신청 없이 세금이 없어지는 게 비과세고 면제는 별도의 신청을 해야 돼요. 별도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비과세 신청 없이 법률상 요건만 갖추면 세금이 없어지는 건데 뭐 시험에는 뭐 그렇게 잘 나는 건 아니에요. 대략 볼게요. 첫째 1번. 1번이에요. 첫째 박스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했다. 쉽게 취득자가 대한민국 정부야, 정부. 정부가 취득하면 이땐 비과세 해줍니다. 또 외국 정부나 주한 국제기구가 취득해서 똑같이 다 비과세 해줘요. 단 옆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 정부인데 외국 정부는 양면성을 떼요.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상호주의를 하는데 특정 국가, 상대 국가가 과세하면 저희도 과세하고 상대 국가가 비과세하면 똑같이 저희도 비과세 해주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상호주의고 두 번째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단체조합에 귀속되거나 기부천합 조건으로 취득한 것도 똑같이 비과세예요. 이 기부천합이 뭐예요? 내가 지금 부동산 취득해요. 하면서 국가와 약속을 하죠. 내가 이거 한 5년간 쓰다가 국가에 기부할게. 이러면 이제 요건 비과세가 돼요. 세금이 없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자 1번 자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했대요. 분명히 제가 5년 뒤에 준다는데 그때 가서 이걸 내가 남에게 몰래 팔아치운 겁니다. 또 두 번째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거나 기부천합 대상물을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아요. 즉 5년 뒤에 주긴 주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그냥은 못 주겠다. 나한테 뭔가 반대로 급부를 달라. 이렇게 되면 이것도 비과세한대요. 그래서 무조건 다 줘야 돼요. 다 주면 비과세 되지만 그게 아니면 다 과세가 됩니다. 세 번째 신탁입니다. 자, 신탁은 이제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신탁은 맡기는 건데 부동산을 맡기는 게 신탁인데 신탁은 반드시요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 등기가 돼야 돼요. 이래야만 비과세.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 등기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 돼요. 그럼 반대로 자 대신 얘는 과세요. 명의 신탁은 과세합니다. 명의 신탁은 과세가 돼. 반드시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돼야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죠. 주택 신탁 재산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전부 다 과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부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에 따른 동원대상 지역 내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쉽게 환매. 환매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에게 팔지만 일정 기간 되면 다시 너에게 사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하는 게 환매인데 지금 이제 법상 환매예요. 즉 나하고 국가, 정부하고의 환매예요. 그럼 얘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개인 간 환매가 되면 과세인데 이렇게 나하고 국가, 즉 정부하고 환매가 되면 이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밑에 임시응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쉽게 임시건축물도 비과세인데 조심할 게 있어요. 반드시 순수하게 임시용이어야 됩니다. 또 그 기간이 1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옆에 보니까 그 존속기간이 1년 초과되면 과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주택법상 개수가 된 것도 비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속기 시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초과 등등으로 상속받은 차입니다. 속된 말로 상속받은 차인데 그 차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똥차일 때는 저희가 마찬가지 비과세 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비과세 내용이 존재하네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과세표준으로 가볼게요. 이 과세표준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세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됐어요? 항상 과세표준 곱하기, 그죠? 곱하기 세율로 합니다. 세율로. 이건 뭐가 나온대요?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그럼 취득세는 대체 무얼 가지고 이게 이제 요 세금을 계산할 때 있어야 할 기준인데 대체 무얼 가지고 세금을 매기냐 이거죠. 자, 뭘 매기냐? 취득세니까 고로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 내가 취득한 해당 부동산의 이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 그럼 취득가액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취득가액이 그럼 뭐냐? 네 거도 내가 산 가격 얼마에 샀다? 산 가격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럼 내가 취득세는 무조건 내가 산 금액을 가지고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그럼 산 가격이 이제 뭐냐 이거 보죠. 자, 취득가액은 그래서 원칙이 신고가액이에요. 신고가액. 왜 신고가액이라고 이게 나오냐면 역시 이것도 전 시간에 배운 거죠. 자, 세금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내가 직접 내는 방법, 신고납부가 있고 고지서 받아갖고 내는 보통징수가 있죠. 취득세는 신고납부예요. 그럼 결국 신고납부는 뭐예요? 내가 산 금액을 직접 신고하고 직접 내는 겁니다. 이게 신고납부예요. 그래서 원칙은 내가 산 금액을 신고한다 해서 신고가액이라고 불러요. 다만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예외는 시가 표준액입니다. 이건 뭐냐면 얘는 정부가 고시한 금액, 정부가 고시한 금액으로서 보통 일반 매매가 대비 70에서 한 80% 정도로 책정된 금액이에요. 그럼 대체 언제 이걸 쓰냐? 자, 신고 가격은 매매 당사자가 신고한 금액인데 시가 표준액은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에요. 언제 쓰냐? 첫째, 신고하지 않았을 때. 둘째, 신고 가격이 없을 때. 셋째, 내가 신고한 그 신고 가격이 뭐보다 정부가 정한 그 시가 표준액보다 더 작은 경우죠. 그래서 이 세 때가 되면 다 정부가 고시한 금액에 의해서 세액을 매겨요. 그래서 첫째, 신고 안 됐다. 둘째, 신고 가액이 없다. 더 작게 신고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특례인데 특례는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사실상 취득가액.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이 뭐냐면 얘는요. 원칙 예외와 관계없이 실제 내가 실지급한 금액, 실지급액을 가지고 합니다. 그럼 위에 신고가액 같은 건 다 무시해요. 무조건 내가 실제 준 금액만 갖고 따져요. 그럼 언제냐? 대신 얘는 조건. 얘는 몇 가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써요. 자, 어떤 게 있냐고요?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둘째, 외국에서 수입해왔다. 세 번째, 공매나 기타 경매 방법에 의해서 취득했다. 네 번째,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되었다. 다섯 번째,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되었다. 여섯 번째, 검증된 취득이다. 이렇게 6개예요. 그래서 이 6가지는 무조건 내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매겨요. 그럼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원칙하고 예외예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 그럼 첫째, 자, 국가 등 이건 나하고 국가하고 뭐 지방도 관계없어요. 국가나 지방을 매매한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외국에서 수입해온 겁니다. 세 번째, 법원에 가서 경매나 공매 받은 겁니다. 네 번째, 소송 걸려서 내가 이긴 겁니다. 판결문입니다. 다섯 번째, 법인 장부는 뭐냐?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은 겁니다. 여섯 번째, 검증된 거는 부동산 거래법상 이건 실제 매매 정확하게 매매된 거라고 확인된 거 이런 경우가 되죠. 이 6개가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국, 수, 공, 판, 장, 검이라 합니다. 그래서 국수공판 장검은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게 돼요. 다시 한번 그럼 6개를 뺀 나머지는 다 뭐하냐면 뭐 신고가액 아니면 시가 표준액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번 과세표준에서 원칙 예외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에서 나와 있죠, 그죠? 자,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적립콕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자, 취득가액의 범위인데 이건 꼭 조심해야 돼요. 취득가격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는 건데, 자, 박스에 보니까 자, 직접 비용에서 취득 시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포함돼요. 즉 취득할 때 발생한 부대 비용은 이 취득 금액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부동산 같은 거 사게 되면 부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또 두 번째, 다만 그 취득 대금은 일시급은 한 번에 다 주겠다는 거죠. 다 주겠다는 조건 하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받으면 그때는 그 할인된 금액이 돼요. 그래서 당초 계약한 금액이 10억 원인데 이걸 한 번에 다 주니까 상대방이 야, 너 내가 1억 빼줄게. 그럼 취득 금액은 9억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직접 비용이고. 그다음 두 번째, 다음에 간접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포함되는 비용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면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어요. 그럼 조심할 게 이 비용 부분인데, 그럼 취득가액에 발생되는 부대 비용이 있으면 포함이 되는 비용도 있지만은 포함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걸 다 외우기는 너무 뻐거우니까 저희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 비용만 생각할게요. 포함되지 않는 비용. 않는 비용이 뭐가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적어볼게요. 이겁니다. 일단 두 번째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봐봐요. 보니까 광고 선전비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담하는 비용이 있고, 세 번째 이주비나 보상금 같은 게 있고, 네 번째 부가가치세입니다. 다시 광고 선전비,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 보상금, 부가가치세. 이건 절대 포함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또 위에 있는 그럼 계약료는 뭐냐 이건데, 자, 이건 다시 앞으로 가봐요. 앞에 1번 보면 자, 취득가액에 이제 포함되는 간접 비용이 있죠. 그래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 합계에 대해서 기업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 자, 그 니은번 체크합니다. 자, 할부나 연부 계획에 따른 이자입니다. 및 연체도인데요. 즉 할부이자와 연체이자예요. 보니까 자,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면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즉 이 할부이자와 연체이자는요. 취득자가 누구일 때, 그죠? 법인이었을 때만 그게 취득금액에 포함이 돼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그 할부이자와 연체이자가 누구 거였다? 개인 거였다. 개인 거였다면 할부이자와 연체이자도 취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말도 안 되지만 계할련, 광분, 이주, 보상, 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개인에게 발생한 할부이자와 연체이자, 그다음 광고 선전비,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 보상금, 부가가치세는 취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절대. 그래서 포함되는 비용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만 생각해요. 개인에게 발생한 할부이자, 연체이자, 광고 선전비,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 보상금, 부가가치세 등은 절대 취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다시 결론 매길게요. 그럼 항상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내가 신고한 가격이죠. 다만 신고 금액이 없거나 부당하면 정부가 정한 금액. 무슨 금액이에요? 시가 표준액이죠. 세 번째, 거기에 입증된 취득이다면 항상 무슨 가격?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언제 씁니까? 첫째, 국가 등에서 취득했다. 둘째, 수입했다. 셋째, 공매당 경매했다. 넷째, 판결문이었다. 다섯 번째, 법인장부였다. 여섯 번째, 검증된 취득이다. 그럼 항상 국수공판 장검에서 항상 무슨 가격?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게 돼요. 이렇게 해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갑니다. 세율로 가보겠습니다. 과세표준 나왔으니 곱하기 세율로 갑니다. 세율로. 이제 볼게요. 자, 이제 곱하기 세율인데,
일단 취득세는요. 일단 퍼센트를 써요. 퍼센트. 이걸 뭐 이렇게 불러요. 정률, 세율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이 퍼센트가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이렇게 불러요. 얘를 보고 또 다 차이 난다 해서 둘째 차등 비례세율을 합니다. 차등 비례세율로 해서 전부 다 차이 나게 적용한다 이거죠. 차이 나게. 세 번째, 취득세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세율이 무슨 뜻이냐면 법에서 정해놓은 기본적인 율을 쓰자. 다만 그걸 적용하기가 여의치 않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중과되는 것도 있어요. 중과 세율도 있습니다. 이 중과는 뭐냐면 이제 표준보다 세금을 월등하게 많이 걷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봅시다. 1번. 자,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게 된대요. 일단 적어볼게요. 뭐 쭉 나와 있는데 되게 많네요. 그죠? 이걸 다 외워야 할 텐데 저 순서는 좀 바꿔볼게요. 첫째, 유상취득. 유상취득은 매매가 된 거예요. 매매된 건데 농지였다면 해당 농지 금액의 1000분의 30, 즉 3%고 농지가 아닌 기타의 경우는 상속받았대요. 마찬가지 농지가 상속이 되면 1000분의 23, 농지 아닌 기타의 경우 1000분의 28이 돼요. 이렇게. 셋째, 자 이제 증여받았어요. 증여. 이 증여는요 위에 두 개처럼 무얼 받았냐가 아니고 누가 받았냐, 누가. 증여받은 애가 누구냐, 누가 받았냐. 그래서 첫째, 자 비영리자가 받게 되었다. 누가 받으면 1000분의 28. 둘째, 일반 개인 간 증여였다. 그러면 1000분의 35. 이게 구분돼요. 됐죠?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원시 취득이에요. 즉 신축이나 중축된 거죠. 1000분의 28. 그다음 각종 분할 취득. 분할 취득은 1000분의 23. 마지막이 주택의 유상 취득. 이때 주택은 집이에요, 집. 그래서 주택은 취득 가격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주택이 유상 취득되면 취득한 금액이 첫째 6억 이하다. 6억 원 이하면 1000분의 10. 둘째, 6억 초과 9억 이하면 1000분의 20. 그 금액이 9억이 초과되었다 하면 1000분의 30이 돼요. 이게 현재 취득에 쓸 때 나오는 표준세율. 그래서 무조건 여기 나오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어떻게 취득했냐에 의해서 취득 방법을 먼저 구하고 취득한 물건이 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때 농지 나오죠. 농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때 취득세에서 농지는 네 가지예요. 논밭, 과수원, 목장. 논, 밭, 과수원, 목장 이 네 개가 농지입니다. 그래서 논밭, 과수원, 목장이 농지예요. 그래서 이 농지는 유상 취득하고 상속일 때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교재에 나오는 그 표에 있는 건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뭐 제가 필기를 좀 달렸을 뿐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웬만하면 그 얘기 안 하는데요. 암기해야 돼, 암기.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이게 암기 안 되면 안 돼요. 반드시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두 번째 갑시다. 2번. 과밀억 지역 권역의 취득 등의 중과인데 이제 이번에 중과된대, 중과. 이 중과가 뭐냐면 세금을 많이 걷겠다.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게 무슨 열? 자, 여기 있는 게 암기 제가 지울게요. 여기 적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표준세율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표준세율. 자, 표준이 뭐냐면 법에서 정한 기본율을 보고 저희가 표준세율이라고 지칭을 해요. 근데
중과되는 거는 얘보다 많이 걷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과세율은 저 표준세율보다 세금을 더 걷어요. 더 걷는 겁니다. 그럼 첫째가 뭐가 나옵니까? 보니까 과미덕제 권역 등의 취득의 중과인데 일단 볼게요. 이 과미덕제 권역의 취득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몇 퍼센트냐면 표준 세율 더하기 4%예요. 4%. 이 4%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중과 기준 세율. 이게 저희가 첫날 지난번에 첫 시간에 배운 건데 얘 무조건 2%예요.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중과 기준 세율 다 2%. 요거에 100분의 200이에요. 2배. 그래서 4%입니다. 그럼 대체 몇 퍼센트라는 얘기야? 표준세율 더하기 4니까 뭐예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앞에 나와 있는 거 뭔지 몰라도 하나 골라 잡아야 돼요. 그거에다 더하기 4%.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과미덕제 권역에서 뭔가를 신축에 돼, 신축. 뭔가를 졌어요, 건물을. 자, 신축이면 뭐예요? 신축이니까 여기죠. 1000분의 28. 2.8%가 원래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그 건물을 어디서 졌다? 과미덕제 권역에서 지면 중과 대상이니까 4% 더해서 6.8%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건물을 졌어요. 졌는데 과미덕제 지역이 아니고 일반 지역에다가 졌다? 그때는 신축이니까 2.8만 내면 돼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취득했냐에서 뭘 정하고 표준율을 정하고 거기다 더하기 4%만 더 얹으면 돼요. 4%만 더 얹으면 이거 뭐랍니까? 이걸 보고 제가 중과세율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그럼 과미덕제 권역이 어디고 어떻게 취득해야 중과냐 이건데 자 볼게요. 이 과미덕제 권역은요. 자 일단 첫째가 중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과미덕제 권역 너무 기니까 이렇게 쓸게요. 과미덕제 권역에서 and 법인의 부동산 취득이에요. 어디에서요? 과미덕제 권역에서 누가 법인이 부동산 취득한대요. 이때 법인은 항상 모든 법인이야. 모든 법인. 그게 영리법인이건 그게 비영리법인이건 관계없어요. 대신에 주의할 게 법인 중에서 반드시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취득해야 돼요.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취득해 중과하지 본점의 반대가 뭐죠? 지점이죠. 또 주사무소의 반대말이 분사무소예요. 그래서 지점이나 분사무소가 취득하면 절대 중과 안 해요. 그래서 반드시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취득해야 중과가 돼요. 그 다음 반드시 원시 취득이어야 되고요. 또 반드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반드시 원시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대해서만 중과하게 돼요. 이렇게만 중과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있어요. 또 뭐가냐면 이번에는 과미덕제 권역에서 and 공장이 신증설. 공장이 신증설이다. 자, 그럼 대체 그럼 과미덕제 권역이 어디입니까? 근데 이게 어디냐고요? 수도권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입니다. 이런 지역을 과미덕제 지역, 과미덕제 권역이라고 불러요. 그런 지역에서 법인이 부동산 취득했다. 또 공장이 신증설됐다. 중과예요. 이때 공장은 신설되게 되면 최소한 5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신설되면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증설되면 100분의 20이나 또는 330제곱미터가 초과되게끔 증설돼야 돼요. 대신 더 주의할 게 있어요. 항상 여기다 쓸게요. 업종은 비도시형 업종이어야 돼요. 비도시형 업종. 이 업종이요. 도시형 업종이 있고 비도시형 업종이 있는데 도시형 업종은 도심지 한복판에 있을 때 좋은 게 도시형 업종이고 비도시형 업종은 도심지 한복판에 있으면 안 좋은 겁니다. 뭐 위험한 거. 예를 들면 제가 시멘트나 신나 뭐 이런 것들 다 비도시형 업종 공장에 해당이 돼요. 일단 볼게요. 자, 2번. 과미덕제 권역 안에서 취득 등에 대한 중과입니다.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이고 그래서 보니까 중과 적용 방법 나와 있죠. 자, 볼게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미덕제 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사업용 부동산 거래고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중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만 해당합니다. 스톱.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줄오면 그 박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갈게요. 자, 과미덕지역권역에서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뭐 공장이 신설되거나 증설된 경우가 나오죠. 그 두 가지예요. 그럼 결국은 법인이 부동산 취득했다. 또 공장이 신증설되었다면 결론 우측에 보니까 얼마나 준 거예요? 표준세율. 자, 그게 법제 11조 및 12조세율 이게 표준세율이에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2%, 100분의 200, 합이 4%를 합쳐서 적용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거죠. 그래서 과미덕지역권역자는 무조건 뭐 더하기 뭐 표준세율 더하기 4%만큼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무조건 그럼 이 내용은 됐고 무조건 과미덕지역권역자가 붙으면 다 몇 %이다? 표준세율 더하기 4%고 실제 이 공장에 대한 건 안 봐도 돼요. 공장은 이 과미덕지역권역이 현재 공장을 못 져요. 물론 과미덕지역권역 중에서 그 지역이 뭐 공업지역이었다, 즉 공단지역, 뭐 산업지역이었다 이러면 얘는 공장을 짓겠지만 이 지역은 또 중과를 안 해요. 그럼 제가 과미덕지역권역 어디냐? 서울과 인천, 경기도 시내에 시내. 예를 들면 뭐 다 알만한 거 여의도 광장 합시다. 자, 여의도 광장은 뭐예요? 과미덕지역 서울시에 있는 중심가죠, 그죠? 거기에 내가 공장을 짓는다? 그럼 중과돼요. 이만큼 중과돼요. 문제는 공장 짓기에 인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얘는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근데 얘는 돼요. 왜? 회사가 서울시 한복판, 여의도 한복판에다가 건물 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땐 중과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얘만 생각해요.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진 경우 중과한다. 이런 게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니은 예외 갑시다. 예외는 이건 예외라고 돼 있는데 얘도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중과 두 번째. 그래서 또 중과인데 지울게요. 요번엔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재밌어집니다. 대도시예요, 대도시. 대도시에서 취득했다. 이건데 이때는 몇 %냐? 이때는요. 표준 세율의 3배 빼기 4%예요. 뭐 빼기 뭐요? 표준세율의 3배 마이너스 4%입니다. 이때 4%도 어떻게 표현해요? 얘도 이렇게 표현해요. 중과 기준 세율의 이게 무조건 2%니까 요거에 100분의 200을 뺀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자, 그래서 대도시인데 그럼 대도시는 또 어디입니까? 얘도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서울과 인천, 경기도입니다. 똑같이 수도권이에요.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입니다. 아니 쌤 그런데요. 그럼 궁금한 게 아까 서울, 인천, 경기도가 과미덕지역권역이라며요. 예. 근데 대도시는 뭐요? 대도시. 똑같은 지역인데 표현 방법이 달라요. 그 표현 방법을 왜 달리했냐? 이유는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 세율이 달라요. 아까 과미덕지역권역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돼요. 이게 좀 법상 논리적인 하자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험에 잘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출제자들도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굳이 이 용어를 구분했냐? 구분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아까 과미덕지역권역은 누구만 중과했어요? 법인 중에서 본점하고 주사무소만 중과했었죠. 그죠? 근데 이게 대도시라고 표현되면 법인 중에서 자, 쓸게요. 대도시에서 and 법인의 부동산 취득이야. 이건 똑같은데 문제는 법인이 부동산 취득한다. 이때 법인은 모든 법인이에요. 모든 법인. 마찬가지. 그게 영리법인이건 그게 비영리법인이건 관계없어요. 다만 주의할 게 그 법인 중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 지점
또 분사무소, 또 이렇게 쓸게요. 원시 취득이건 승계 취득이건 관계없어요. 결론 모든 법인이 다 중과입니다. 모든 법인 다 중과야 다. 그럼 아까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표현되면 누구만 중과요? 본점하고 주사무소만. 대도시라고 표현되면 누가?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원시 승계까지 전부 다 모두 다 중과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중과가 돼요. 전부 다 중과.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왜 비슷한데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나오면 편실도가 4%고 자 누가 중과입니까? 본점하고 주사무소만. 근데 대도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3배 마이너스 4%예요. 누가 중과입니까? 모든 법인이. 즉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모두 다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교재 볼게요. 자 예외인데요. 자 대도시에서 중과 적용 봅니다. 1번 네모에 있죠.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합니다. 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하는 경우 중과합니다. 또 두 번째, 대도시에서 자 역시 공장을 쳐요.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 얘도 중과합니다. 몇 퍼센트 옆에 보니까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3배에서 중과 기준세를 즉 2%의 100분의 200, 4%를 뭔다? 뺀다. 이거 뺀다. 즉 대도시 나오면 무조건 뭐 생각하면 됩니까? 요거 생각하면 돼요. 요거. 그래서 그럼 이제 결론 짓게요. 자 중과대상의 목을 떠나서 무조건 저희는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얘를 쓰면 되고요. 대도시 나오면 무조건 얘 쓰면 돼. 얘가 중요한 거지. 뭘 중과한다. 이거는 뭐 적어놨지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요. 이거 신경 쓰려면 나중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과밀억제권역과 대도시에 대해서만 두 개만 중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 밑에 이제 A가 있죠. 유상거래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이거 뭐냐면 법인이 대도시에서 취득한 건데 그게 뭐였다? 주택이었다는 거죠. 그럼 대도시에서 법인이 취득하면 다 요걸 쓰게 돼요. 근데 그게 취득한 게 주택이었다라고 한다면 주택은 또 예외야. 또 예외. 그래서 보니까 옆에 보니까 뭐예요? 표준세율에 다가 중과균세율에 100분의 200을 합친다. 즉 대도시에서 이제 봅시다. 그냥 대도시에서 법인 취득하면 요건데 자, 하나 더. 요번에는 똑같은 대도시예요. 대도시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어요. 주택을 유상 취득했다. 이러면 이때는 몇 퍼센트예요? 이게 아니고 표준세를 더하기 몇 프로? 4%. 이렇게 또 표준세를 더하기 4%만큼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 번째, 이제 3번에 가요. 동그라미 한번. 위 A와 B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의 경우 11조 1항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균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율을 적용한다 라고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대도시에서 과세하는 거죠. 이게 똑같죠. 3배 빼기 4%. 그래서 기억번 정당한 세 없이 1년 이상 1년 경과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마찬가지 1년 경과할 때까지 사원 주거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 세 번째 용도 변경한다. 등등등 이런 경우는 절대 중과를 하게 또 된다. 별도 중과인데 자 근데 거기까지 보려면 또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딱 결론 내줄게요. 자 무조건 자 결론입니다. 과밀억제 권역 붙으면 몇 퍼센트? 표준세율 더하기 4%예요. 대도시 붙으면 몇 퍼센트? 3배 빼기 4%예요. 그죠? 네. 다만 대도시에서 부동산 취득했다. 부동산 중에 뭐 주택 취득했다면 어떻게? 표준세율의 더하기 그냥 4% 이렇게만 구분할게요. 더 구분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째로 가죠. 이제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5번 사치성 재산인데 얘도 볼게요. 사치성 재산 또 중과인데 중과 세 번째입니다. 과밀억제 권역도 중과였고 대도시도 중과였고 이제 마지막 사치성 재산이에요. 사치성 재산. 자 사치성 재산도 중과합니다. 몇 퍼센트냐고요?
방법은 똑같아요. 표준 세율 더하기 8%예요. 8%. 이때 이 8%를 똑같이 불러요. 뭐에? 중과 기준 세율. 항상 요 표현 나오면 다 2%예요. 그거에 100분의 400이에요. 400. 4배죠. 4배. 4배. 더하기 8%예요. 자, 보셔요. 자, 사치성 재산입니다. 기억번. 법 제11조 및 12조의 세율과 중과금실을 1000분의 20에 100분의 400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2번. 별장과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의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 토지로 본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세금은요. 과세가 되건 비과세가 되건 중과세가 되건 항상 건물과 토지가 다 똑같이 과세가 돼야 돼요. 즉 건물이 비과세면 그 땅도 비과세, 건물이 중과세면 땅도 중과세,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 땅, 건물에 붙어있는 이 땅을 뭐라고 부르냐? 이 땅을 보고 저희가 부속토지라고 불러요. 부속토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건 그냥 토지예요. 이렇게 어떤 건물이 부착된 건 다 뭔 토지? 부속토지라고 불러요. 불러서 건물이 중과되면 땅도 중과가 돼요. 어느 정도냐? 토지에 경계 있죠. 경계가 있는 만큼, 경계에 있는 만큼에 대해서 중과를 하게 돼요. 경계에 있는 만큼.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땅이 이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았다. 이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불분명하다면 그때는 이 건축물 바닥 면적의 몇 배 면적?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중과. 10배 면적에 대해서 중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토지의 경계가 있으면 있는 만큼 중과하지만 그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바닥 면적의 10배에 대해서 중과합니다. 그 몇 개? 3가지. 별장과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만큼은.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첫째, 별장갑니다. 대체 별장이 뭐냐고요? 써 있네요.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휴양, 피서, 기타 놀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입니다. 즉 상시주거가 아니고 휴양의 목적인 거죠. 조심할 건 얘가 꼭 휴양지에 있다 아니에요. 도심지 한복판에 있어도 관계없어요. 목적 자체가 휴양의 목적이면 전부 다 별장으로 봅니다. 두 번째, 자, 그래서 적용 기준 나오네요. 1번,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것이고 2번, 법인과 단체가 소유하는 것은 그 임직원 등이 쓰는 것이고 세 번째,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겸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이나 이와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쓰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상시주거 목적이 아니고 뭐면 그죠? 그 용도가 휴양의 용도면 다 뭐가 돼요? 전부 다 별장에 속한다고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별장으로 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제가 상시주거 아니면 다 별장에 속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게 농어촌에 있고 밑에 요건 1, 2, 3번 요건이 다 충족되면 별장으로 안 봅니다. 첫째,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고 건물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야 돼요. 아주 작은 규모의 촌집이죠. 두 번째, 당해 건물의 신축 가격이 6,500만 원 이내야 돼요. 세 번째,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이 있지 않아야 돼요. 시골에 있어요. 시골, 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중과하지 않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골프장인데요. 이건 쉬워요. 골프장은 반드시 회원제 골프장만 중과합니다. 또 반드시 원시 취득일 때 중과.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이면서 원시 취득에 대해서만 중과세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고급주택 가볼게요. 자, 고급주택은 자, 주거용 건축물이나 그 부토지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 기준이 있는데요. 그런 걸 초과하는 건데 중요한 건 2번이에요, 2번. 2번. 자, 다만 자, 주거용 건축물 쉽게 고급주택이에요. 취득은 날부터 30일 내입니다. 단 상속은요. 상속 개시일 속한 달의 말부터 되고 실종되면 실종, 선고일 속한 달의 말부터입니다. 각각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있으면 9개월입니다. 용도 변경을 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쓰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면 제외해요. 즉 고급주택은 이제 큰 호화주택인데 원래 요건이 있어요. 뭐 건물 면적이 100평 넘어가야 되고 있는데 그건 됐고요. 일단 중요한 건
호화주택인데 중과가 돼요. 다만 30일 내에 그게 상속받은 거라면 6개월, 9개월 내에 용도 변경하면 중과세 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고급 오락장 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뭡니까? 도박장이나 유흥주점 같은 겁니다. 쉽게 저희가 자주 가는, 자주는 그렇고 가끔 가는 뭐 나이트클럽 같은 게 이에 해당하죠. 근데 중요한 건 얘도 2번이에요. 다만 고급 오락장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입니다. 상속받으면 6개월, 9개월 내입니다. 끝에 용도 변경했다? 중과하지 않아요. 그럼 위에 있는 고급 주택하고 똑같네. 그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고급 주택하고 고급 오락장은 두 개는 용도 변경이 인정돼요. 그럼 사치성 재산 이제 그 밑에 고급 선박이 얘는 제목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개요.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5개인데 이 5개 중에서 용도 변경이 인정되는 건 딱 2개입니다. 뭐하고 고급 주택하고 고급 오락장. 그래서 이 2개는 용도 변경되면 중과세 하지 않게 돼요. 중과세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됐고, 그 밑에 이제 고급 선박 이런 뭐 제목 정도만 보시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치성 재산에서 사치성도 결국 몇 퍼센트 예방기업이에요. 뭐 더하기 뭐 표준세를 더하기 8%만큼 중과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휙 넘어가서 이제 괄호 4번 넘어갈게요. 4번. 3번은 아까 조정할 수 있다고 되고 4번. 자, 이제 특례. 특례가 2가지예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자, 이건 제가 적을게요. 특례는 뭐냐면, 자, 분명히 이제 표준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 완전히 특이하게 했어요. 특례. 특이하게 적용하는 거 2개가 있어요. 첫째는 표준 세율 빼기 2%인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2%. 뭐랍니까? 중과 기준 세율 이렇게 보내. 2가지. 그럼 언제가 빼기 2%냐 이런 거죠. 첫째는 환매된 경우 환매. 이 환매는 개인 간 환매, 개인 간의 환매된 경우. 두 번째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데 이게요 2가지예요. 1가구, 1주택의 상속이냐 아니면 작용농지의 상속이냐. 세 번째 법인의 합병이에요. 네 번째 공유물의 분할. 5번째 건축물의 이전. 6번째 이혼시 분할. 7번째 임목의 취득이에요. 그래서 요 7개는 무조건 이 앞에 나와 있는 거 표준세율에서 무조건 2%를 빼서 적용하게 돼요. 무조건 빼서 적용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그냥 2%인 것. 얘도 꽤 많아요. 근데 몇 개만 적으면 첫째 개수된 경우 개수. 개수가 뭐냐면 건물을 다 뜯어 고치는 겁니다. 속된 말로 리모델링 하는 게 개수예요. 조심할 건 절대 면적 증가가 없어야 돼요. 이게 면적 증가가 없어야 돼요. 이게 면적 증가 있으면 이게 중축이 됩니다. 두 번째, 지목 변경 같은 변경된 경우, 아까 얘기했었던 뭐 농지에서 대지도 지목이 바뀌었다 이런 거. 세 번째, 과점 주주가 된 경우, 과점 주주. 네 번째, 수입한 경우. 5번째, 묘지의 경우. 6번째,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도 조심해야 돼요. 임시건축물이 존속기간이 1년이 초과간다면 비과세요. 근데 존속기간이 1년 초과되면 과세입니다. 그래서 1년이 초과되는 임시건축물에서 얘는 전부 다 2%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볼게요. 이제 4번, 1번 환매나 상속 등의 취득에 대한 특례. 자, 1번 기업번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요. 11조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인수를 2%를 뺀 금액 세율로 산출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까지만 보세요. 그 뒤는 내비둬요. 그래서 밑에 기업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 둘째,
상속받은 1가구 1주택과 작용농민의 농지. 세 번째, 법인세법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 네 번째, 공유물의 분할. 다섯 번째, 건축물의 이전. 여섯 번째, 민법에 따른 분할. 이게 이제 이혼이에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그 밖에 형식적인 취득. 요게 이제 임목이에요. 임목. 나무의 취득, 임목의 취득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빼기 2%가 돼요. 우측에 이제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2번이죠. 우측이 아니라 그 밑에 2번. 자, 개수라는 거, 개수. 자, 개수 봐요. 자, 기억번 원래 몇 퍼센트? 그게 2%예요.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니은번 내비두고 언제냐? 첫째 기억번 개수. 둘째, 선박과 차와 기계 장비,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었다. 쉽게 지목 변경입니다. 세 번째, 과점 주주의 취득이에요. 넷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 수입했대요. 다섯 번째, 시설 대여업자의 차나 건설기계 등을 취득했대요. 비읍번, 자, 취득 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 장비나 차량의 취득이에요. 그 다음에 시읍번, 그 밖에 레저시설 등인데, 그럼 그 밖에 이런 거죠, 그죠? 그 밖에가 묘지의 경우,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런 정도. 그래서 책에 써 있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조심할 건 어느 때가 빼기 2%고 어느 때가 2%인지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환매, 상속, 법인의 합병, 분할, 이전, 이혼, 임목은 다 빼기 2%요. 그 다음에 개수, 변경, 과점주주, 수입, 묘지, 임시건축물은 그냥 2% 대상이 돼요. 그래서 세율이 꽤 많았네요, 그죠? 그럼 결국은 이제 결론을 줘줄게요. 자, 표준 세율이라고 있어요. 일단 기본을 써야 되는 거죠. 기본이고, 그 다음에 중과되는 거 다시 복습해 볼게요. 아까 과밀억제권역은 몇 %였죠? 표준 세율 더하기 4%. 자, 대도시는 몇 %예요? 표준 세율의 3배 마이너스 4%. 사치성 재산은요? 표준 세율 더하기 8%예요. 그 다음에 그것저것 다 떠나서 특이한 거, 특례. 첫째, 환매되었다, 상속되었다, 법인이 합병되었다, 분할되었다, 이전되었다, 이혼이었다, 임목이었다. 이거 몇 %? 그죠? 표준세율 마이너스 2%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 2%인 거 뭡니까? 개수되었다, 변경되었다, 과점주주였다, 수입되었다, 묘지였다, 임시건축물들. 이건 전부 다 그냥 2%. 그래서 이걸 좀 외우는 방법을 쓰면 이렇게 해요. 얘는 이렇게 외웁니다. 환, 상, 법인의 합병으로 분할과 이전과 이혼으로 인한 입맞춤이라고 하면 돼요. 어떻게? 말도 안 되지만 환상 법인의 합병으로 분할과 이전과 이혼으로 인한 입맞춤. 입맞춤을 세게 하면 2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빼기 2%. 그죠? 빼기 2%. 자, 그다음에 개수, 자, 그냥 2%. 자, 개수로 변경된 과점주주가 임시, 수입, 묘지에 있다. 다시 어떻게? 개수로 변경된 과점주주가 임시, 수입, 묘지에 있다. 자, 묘지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귀신이 있죠. 귀신 어떻게 댕깁니까? 히히히히 하고 댕겨요. 그죠? 히히히. 그래서 2%입니다. 2%. 그래서 다시 왼쪽은 자, 환상 법인의 합병으로 분할과 이전과 이혼으로 인한 입맞춤이 있고요. 얘는 빼기 2%고 그다음에 개수로 변경된 과점주가 어디 있다? 임시, 수입, 묘지에 있다. 히히히히히 해서 2%만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세율, 과세 표준에 관련된 얘기를 전부 다 정리해 봤고요. 이제 핵심 5번인데 자, 이제 취득식 이제 언제 취득한 것도 볼 거냐 이제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가면 이제 부가징수 이제 어떻게 세금 낼 거냐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이 부가와 징수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취득식이 그다음에 계속 넘겨보시면 이제 등록면허세가 나올 겁니다. 등록면허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지방소득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쭉 넘겨보시면 이제 재산세가 나올 건데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저희가 이제 볼 건데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일단 취득세니까 취득세까지 저희가 이제 부가징수까지 다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한 다음에 나머지는 좀 하나씩 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좀 쉬었다가요. 다섯 번째 취득시기 이제 언제 취득했느냐 이 내용부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